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과 갈등 끝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서울시장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목금 휴가를 냈고 토일 쉬고 오늘 다시 출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와서 오늘 사의를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것인가? 우선 이 청와대 참모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께 어떤 누를 끼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아마 대통령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지난 주말의 상황을 보면 신현수 수석이 계속 그 문자 메시지나 또 지인을 통해서 언론에 밝힌 입장들을 보면 아마 마음을 사의를 접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네. 아마 오늘 출근을 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 그런 그 의사를 표현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시간을 충분하게 드렸고 또 충분하게 그런 어떤 그 명분도 또 충분하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오늘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같은 민정수석과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현수 수석 본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갈등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임한 범위 내, 대통령의 뜻의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다가 그 다른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건너뛴 이런 조치를 경험하고 사표를 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패싱당했다고 해서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3번씩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나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과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검사장 인사가 대통령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직접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과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사실은 제청을 받아서 인사를 그 제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인사권자입니다. 근데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청 과정을 보면 일단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보통 해왔잖아요. 예. 인사수석실을 통하든 민정수석실을 통하든. 예. 그런데 이번에 신현수 수석의 경우에는 발표를 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고요. 그런데 첫 인사거든요. 신현수 수석이 부임한 이후에 첫 인사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많이 가르쳐줬을 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에 그걸 패싱했다 그러면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완이 올라왔다. 이걸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든가 했을 텐데 신현수 수석은 이렇게 사표를 낼 만큼 전혀 대통령으로부터의 언질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인을 통해서 인사안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박 장관께서 직접 인사를 올렸든지 예. 아니면 인사안을 전자결제든 아니면 대면결제를 하지 않고 사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대충의 어떤 이 틀을 보고하고 내락받은 다음에 인사를 추진했든지 예. 또는 민정수석의 누군가가 인사안을 갖고 대통령께 대면 결재를 받았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대통령의 결재는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든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신 수석에게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 수석에게 대통령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뿐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반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신 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유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됐든가 변경됐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또 하나, 만에 하나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만약에 또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반영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누군가 이렇게 건의를 막 하고 의견 이수를 하게 되면 들으시면서 어떤 뭐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 이 신현수 수석이 이전에 대통령께 본인이 어떤 보고를 했거나 언지를 받은 것을 믿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대통령께 따르게 어떤 인사안을 내니까 예. 거기에 대해 반발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신수석과 대통령의 오래된 인연을 보면 그것 또한 가능성이 희박해요. 예.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애당초 생각하셨던 인사안과 다른 인사안이 결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청와대 수보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우선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이제 지금 추측을 해서 개인적 견해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개인적 견해이시고요. 또 언론에서도 사실 지나친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늘 이긴다고 우리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측은 또 재미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추측은 이 어떤 현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인사안을 결재하는 과정에 어떤 지금 추측처럼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야당의 요구대로 시간대별로 뭘 밝혀라.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그건 무리한 정치 공세지요. 다만 이런 참모 인사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민 앞에 또 뉴스가 되고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우나 예. 그러나 그냥 참모 인사일 뿐입니다. 그런 문제이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수보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은 그 전에 신현수 수석에 대한 거취가 결정이 되리라 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수보회에서는 대통령 자세한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로 국민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네. 한 가지 이런 추측성 보도 내지 발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사실. 예. 인사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가 있다면 청와대 내부에 그 인사 제청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인사는 이렇게 됐다라고 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밝히면 저 같은 추측성 보도 내지 발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개략적으로라도 수보회의가 마친 뒤에라도 청와대에서 밝혀주시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저번 주에 있었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가 지금 법사위에서 있을 텐데 오늘요. 오늘 네, 예,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참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청와대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면 박범계 장관이 어떤 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 야당은 집요하게 추궁을 하겠죠. 네. 박범계 장관이 비교적 솔직하게 오늘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럼 이번에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는 박범계 장관을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질의가 많이 나올까요? 일단 뭐 두세 가지가 있겠죠. 일단 예. 첫 번째는 이 금방 이 신현수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겠죠. 네. 올바른 그러니까 원래 절차만 밝히면 돼요. 인사 안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 추궁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은 박 장관의 재청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재하신 거라면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원래 프로세스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난번에 안 나온 부분이 코로나와 좀 관련 없다는 또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국회 패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장관의 현재 받고 있는 수사, 이영우 차관도 오늘 출석하는 거죠? 차관에 출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제 곧 있을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고 하니 그 인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인사안을 짰는지 또 한간에 문제되고 있는 인사안에 대해서 일단 법무부가 부정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물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인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예. 이르면 지금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검찰 개혁이 이슈가 되었고 소위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만 예. 이게 검찰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의 위치를 단정적으로 저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다른 부처의 중간 간부 인사하는데 관심 있습니까? 국장 누가 되는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왜 검찰만 이렇게 특별합니까? 그리고 왜 검찰은 자신들이 이렇게 인사가 돼야 된다고 왜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럴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요청대로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인사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래서 바로 새로운 검찰의 조직 문화와 검찰 개혁이 필요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뭐 지금까지 그 뭐 총론적인 제 생각이고 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예. 아마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뭐 그 밑에 부장 검사, 차장 검사들 라인이 어떻게 정리될까, 또 대전 지검장 원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봉 지검장은 계속 수사를 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만 그 수사팀이 그대로 위임이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의 이제 초점입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 검찰 인사에만 좀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인사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검찰청법을 보더라도 이 장관이 제청하기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네.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인사와 달리. 왜 그러냐면 검찰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의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는 인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내재의 한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인사를 통해서 다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되고 있거나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지금 이분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잔류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존중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수사받게 되면 당신 수사하지 마라라고 외압을 가하는 형태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검찰총법이 역사적인 쭉 경험에 의해서 그걸 조항을 넣은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은 다른 인사와 약간 다르고요. 이번 인사는 사실 저는 폭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 원전 수사 관련된 그 부분하고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 부분, 그리고 채널A 사건 관련돼서 사실 이성윤 지검장 갈등이 많았잖아요. 네. 이 갈등의 상대방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1, 2, 3차장 등의 문제, 이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여기에 만약에 인사로 이걸 풀게 되면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박범계 장관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 이번 인사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이번 인사를 하게 되면 또 총장하고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6월 달, 7월 24일이면 총장 임기가 만료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새로운 총장이 오면 새로운 총장을 협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인사를 내는 것이, 그 인사의 내용 자체가 정부의 친정부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덜 비난의 요지가 크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만 한 네. 말씀만 붙이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인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협의할 수 있으니까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 입장에서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반성하고 해결할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구하기 전에. 자, 지금 그 술 접대 향을 받았다는 검사 3명에 대해서 세간에는 96만 원짜리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제 식구 봐주기를 했다. 그리고 너무나 비열하게도, 아니 일반 국민이 피의자가 되어서 증거 인멸을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근데 이 검사들이 자기 핸드폰을 절묘하게도 일주일 사이로 신의 한 수처럼 동시에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거나 버리거나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기 컴퓨터도 없앴습니다. 증거 인멸 행위예요. 이렇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분명히 국회에 나와서 그런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 했는데 최소한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에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자기들 인사만 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바꿔달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원전 수사를 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시켜 주는 것으로 요구의 절반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지속해야 되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 요구를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균형을 최소한 맞춰준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오늘 오후나 내일쯤에 나올 텐데 결과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P&R 리서치의 여론조사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용입니다.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 가상입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로 된 가상인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높고요. 그리고 다음 박영선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맞붙게 되면 이것도 지금은 좀 의미 있는 게 예전에 다른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의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오차범위 안에서 박영선 후보가 1위란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각 당별로 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조국에 비춰볼 때 또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같은 기관인 걸로 기억하는데 예.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야당을 찍겠다라는 그 부분은 48% 정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뽑겠다, 여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안은 또 40에서 41% 나온단 말이죠. 원래 이게 나중에 표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은 각 진영 후보에 대한 개인 호불호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야당과 여권을 나눠서 본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표심으로 가는데 48.5 대 한 40에서 41 정도로 야당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추세에 대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 여론조사가 윤기찬 부위원장의 말씀대로 의미가 없으면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뭐 의미가 없다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사실은 민주당은 좀 뒤처지는 형태로 좀 계속 조금씩 따라잡으면서 이 판세를 끌고 가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제 역전하는 이런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공격받을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책임져야 되고 새로운 대안을 내야 되고 서울시만 해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우리 후보들이 잘 내는가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보궐선거가 생기게 된 원천적인 책임이 이제 저희 당에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될 수 있으면 낮은 자세로 그리고 쫓아가는 선거를 해야 맞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흐름은 박 위원장님이 분위기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번 결과는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한데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역시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다시 앞섰고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하면서 40%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뭐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백신이 접종이 된다.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도 대통령과 저희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지난 주말 이전부터 있었던 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떤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요. 네. 이 문제가 오늘 잘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은 야당과는 달리 민생 주제에 집중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의 지급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규제 개혁과 관련한 입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6일 날 국회를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이번 주는 민주당이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낙관해 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도 국민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야당 계속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정 기조가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희망만 주시지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렵다.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를 사실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렵고 문제는 뭐냐면 40%에서 이제 그 10% 차이인데 이 부분은 투표장에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걸 넘어설지는 투표율이라는 변수는 있어도 이 기조는 상당히 바꾸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국민 위로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비난을 하던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것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계층과 업종이 굉장히 두텁고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아주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이고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코로나가 피해가 심할 때는 바로 선별적인 그런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서 그렇게 피해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고,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면 바로 전체적인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은 세계 상식의 모든 나라가. 예.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도 연방 예산의 40% 정도를 경기 진작용으로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당연한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국민 위로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것처럼 야당이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고 협의해왔고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정책 기본 방향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국내임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던데요. 선거가 아무래도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선거를 떼놓고 이 발언을 해석할 수는 없죠. 예. 예를 들면 조건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그 조건 성취시에 가서 말씀하셔도 돼요.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 고생들 하셨다. 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굳이 선거를 약 한 달 정도 앞둔 이 시점에 저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해를 살만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소비진작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어요. 네. 그때 예. KDI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예를 들면 70원 정도는 이분들이 빚을 갚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고 30원 정도 쓰는데 그 부분도 음식이나 서비스업에 쓰는 게 아니고 주로 내구재 이런 걸 사더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여러 가지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한 이후에 말씀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재난지원금이 쭉 전 국민 지원하게 되면 사실은 그 5분위 배율로 따지자 보면 상위 계층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또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뒤에 이것을 단점을 보완한 뒤에 발표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이낙연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님은 건의하시는 입장이시고 대통령은 집행기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예. 집행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행권자가 얘기할 때는 사실은 국민이 볼 때는 이거 집행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조건부로 미리 한 달, 심지어는 뭐 1년 정도 땡겨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를 간과할 수는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판을 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이런 대통령의 말씀보다 훨씬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으로 100조 원을 집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선거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KDI 이제 말씀을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하셨는데 한번 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나치게 위축된 분석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필요도 없는 계층에게까지 돈을 퍼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급을 받아서 별로 그렇게 피해가 없는 계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결과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 지급은 피해 계층에게 임대료 등 경비 지원의 성격이 있다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간접 지원의 형식이 동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KDI 보고서도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KDI 분석위원장 말씀하신 그 수치는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논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네. 말씀드리면 만약에 나라에 돈이 많이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 좋죠. 예를 들면은 목적세를 돌려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현재 빚이 이제 약 한 956억 원 정도 국가 채무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염려하는 의견도 많은데 어떤 재원을 갖고 이걸 나눠주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전 지출, 이전 소득이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주게 되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소비 지출이 많아요. 뭐냐면 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을 위로한다 그러면 보험 등 이 준조세 비슷하게 늘 나가는 돈, 고정비용 이것들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일 텐데 일단 국가에서 어떤 빚을 내서 돈을 준다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선거 앞두고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까요?
짧게 붙이면 예. 예, 좋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모든 국민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누구든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계 부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가계가 이 빚을 더 지게 할 거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세계 1위인 정부가 빚을 더 질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 가계의 빚을 더 전가할 수 없다. 그래도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정부가 부채를 더 질 수밖에 없다면 정부가 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의 윤기찬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